하나 되는 세상 원 월드 TV 특별 시사대담.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라실 분을 모셨습니다. 검사로 시작해서 평생 진리를 강단에서 강의하시고 그리고 시민운동의 선구자인 박인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이에서 가장 큰 국민들의 그 세간의 화제라고 그럴까 화두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논란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심지어 남자를 여자로 바꾸거나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국회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렇죠. 국회 만능주의, 입법 독재를 그렇게 입법 독재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철만 지나면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잠잠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그 특권이라고 그렇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특권이 지금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운이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네. 항상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들 특권을 내려놓겠다. 네.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종이다, 심부름꾼이다라는 걸 내세워서 아예 그 인사하는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90도씩 엎드려서 절하다가 근데 선거철이 끝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런가 하고 또 180도 바뀌어서 그때 국민들이 거꾸로 이제 허탈하죠. 그 내용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다른 정부나 다른 공무원 일반 국민이 갖고 있지 않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는 특혜. 특권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권한일 수도 있지만은 특혜는 꼭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일반 국민과는 다른 대접받는 그 실상을 특혜라고 해서 그걸 전부 합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또 국민의 대표 심부름꾼으로서 누리는 지위가 특별히 일반 국민하고 다를 때 특권하고 특혜 시비가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인환 교수님은 검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출신이시라서 아주 그 원론적이지만 정론의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특권 뭐가 생각됩니까? KTX 공짜로 탄다. 항공기를 타도 프레스티지적 그 공짜다. 뿐만이 아니죠. 뭐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180여 개의 특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주 재밌는 비유로 지금 정치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한창 공천이 끝나가고 공천을 받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또 컷오브도 있었고 경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아니나 다를까 울고 불고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울고 불고 하는 것부터 보기가 참 딱한데 최근 뉴스는 보니까 뭐 어느 당인지 떨어진 사람이 화학물질 뭐 신화나 휘발유 같은 걸 가져가서 당사 앞에서 분신자살 소동까지 했다는 건 압니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시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시험 떨어졌다고 분신자살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또는 우리 국민이 어떤 기업체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뭐 분신자살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인데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국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 학자들이 대강 분석해 보니까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과 다른 특권, 특혜라고 할 만한 것이
18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180개니까 제가 뭐 일일이 손을 꼽을 수는 없겠는데 예. 우선 뭐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 특권, 예. 면책 특권,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혜라고 할 만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우리 일반 국민하고는 다르게 예. 특별히 받는 대우들, 뭐 예를 들어서 세비, 네. 세비라는 용어도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네.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하면 월급이고 대가인데 국회의원들은 마치 무슨 권위를 하나 붙여서 예. 세비라고 해서 예. 한 1억 5,700만 원 연봉이 됩니다. 연봉이에요. 그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소득세 대상도 아니에요. 네. 그런 자체가 벌써 좀 특권 의식이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급여부터도 그렇지만은 지금 시점에 굳이 특권이라고 또 국민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네. 또 몇몇 정치인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출마를 하지요. 네. 전혀 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고도 뭐 징역 2년을 받고도 네. 또 출마를 하고 심지어는 구속돼서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네.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출마할 뿐만 아니라 또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네. 네. 이렇게 국회의원 자리라든가 정치인의 자리를 자꾸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네. 우리 국회의원 특권의 뒷모습 네. 또는 그늘이라고 할까? 예. 우리 국민들이 아주 환멸을 느끼는 예. 우리 국회의원 특권의 그 아주 잘못된 점이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국회의원들 특권, 심지어 국회의원이 뭐 직무상 발언을 빙자해서 예를 들면은 거짓 선동적인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가짜 뉴스 이런 거를 해도 국회의원의 특권이죠 일종의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면책이 되고 이래서 결국 우리나라 언론의 그 선동 또는 가짜 언론 가짜 뉴스의 오염이 돼도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민주공화국의 문명 표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저기 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과잉돼 있고 언론과 미디어에 의한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선택된 정의, 이건 이제 사법부 정의를 말하는데 사법부 특권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특권을 이용한 소위 말한 헌법상 평등권의 위배,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등권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특권, 뭐 이런 거를 좀 몇 개 사례라고 그럴까? 짚어주시죠. 사실 지금 평등권은 기본권 중에도 기본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틀이 확립된 게 흔히들 서양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내세우게 됐는데 그 평등은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는 물론 남녀 같은 성별, 종교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적 신분. 지금은 신분 사회가 아니죠. 옛날 봉건 제도는 뭐 귀족이니 양반이니 뭐 상인이니 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신분은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또는 뭐 교수인 사람, 또 배우는 사람, 사회적인 계층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도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평등권의 정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하면은 물건을 살 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용역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구체적으로는 교통수단,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차별이라는 의미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소위 불평등한 차별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되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시를 탈 때 네. 교통수단에 특실 요금을 내고 특시를 타는 것은 사람을 따라 차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금을 내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 지위가 낮은 사람도 특실 요금을 내면은 특실 요금 자리에 앉아서 비행기도 타고 기차를 타고, 또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도 돈이 없으면은 그 기차도 못 탈 뿐만 아니라, 아니면 돈을 적게 내면 일반 칸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공짜로 국유철도를 탄다.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민은 공짜로 누리기 때문에 네. 그때는 벌써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네. 평등권을, 예. 우리 일반 국민의 평등권이 침해를 받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아주 작은 사례를 들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봉급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재판받는 정치인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속돼 있어도 1심, 2심, 3심 재판 끝날 때까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재판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질질질질 끄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사법부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뭐 유명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정의는 신속하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라든가 네. 또는 뇌물을 써서 어떤 직위를 취득한 사람이 4년 임기가 다 될 때까지 재판이 안 끝났는데 그러면은 4년 동안 월급은 다 받는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또 법률 앞에서 평등하지 않게 된다. 제가 아주 좀 터프한 표현으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간명하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평등이라는 거는 같은 건 같게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건 다르게, 이게 평등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국회의원이라도 3등 칸을 타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왜 특권을 누려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는 그럼 무엇인지 좀 요약해 보시죠. 국회의원 헌법상 지위는 흔히 말해서 국회의원 입법부 구성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라는 의미는 국회의원을 위해서 만든 지위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그 뜻은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대리자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면은, 영어식 표현은 public servant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servant를 하면은 심부름꾼, 종, 뭐 노예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하인이라는 의미인데,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도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의 이 헌법적인 지위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국가 이익을 먼저 해야 될 지위가 있고, 따라서 특혜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 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사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되고, 특정인을 추종하고 계보를 따라가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도 어긋나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둘째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것도 헌법상 지위입니다. 46조죠. 그렇습니다.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아시다시피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조문 중에 한 개의 조문을 드러내서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된다는 걸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인 또 청렴 의무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네.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 군인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찰법 보면은 경찰은 청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없어도 당연한데 네. 왜 우리 헌법은 하필이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은 청렴해야 된다는 규정을 뒀을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 역사가 벌써 80년이 되는 다 되어가는 우리 헌법 역사에 헌법을 제정하는 우리 선조들이 네. 국회의원들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부패할 수가 있다. 네. 지위를 남용한다. 이런 걸 미리 염려가 되었던 거 봐요. 네. 그래서 헌법 조문에다가 넣었으니까 예.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혹시 할 때마다 좀 조문을 확인해 예. 보시고 예. 아주 구체적으로는 청렴 의무가 있다는 것 뒤에는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고 또는 공공단체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거나 취득하는 걸 알선해줘도 안 된다는 거 아주 헌법 같지 않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청렴 의무가 있고 네. 국가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의 지위라고 하면은 예.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그렇죠. 양심에 따라. 근데 아까 공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네. 우리 지금 정치인들 뭐 어느 당이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네.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죠. 네. 과연 공정하게 네. 양심에 따라서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아마 자신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 대표, 각 정당의 대표가 마음대로 하니까 저희들 뉴스를 보니까 언론인들도 사천이라는 표현을 쓰대요. 네. 공식적인 공천이 아니고 사천. 사천 개인 예, 사천. 프라이비트. 예, 프라이빗. 예, 사천이라는 네, 표현을 예. 쓰고 그 다음에 직위 남용을 금지할 의무가 있고 또 국회의원은 헌법상 겸직 금지 의무가 있고 국회법에는 품위 유지 의무 예. 또는 특혜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할 의무가 있고 네. 그걸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처음 국회를 개원할 예. 때는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선서를 합니다. 네, 선서를 하죠. 대통령처럼. 예. 그 선서도 300명이 선서를 할 때 첫째 헌법을 준수하고 네.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앞세우고 네. 평화 통일 노력하고 또 국익을 우선한다는 네. 선서도 포함됩니다. 예. 국익. 국익. 예. 그래서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 이렇게 선서를 할 때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초선이든 중진이든 항상 선서하는 그 초심을 마음에 갖고 새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헌법상 지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원월드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그러실 겁니다. 아마 우리 정치인들은 그동안 말로는 사람이 먼저다 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예, 저도 이런 표현으로 그 국회의원의 소위 말하는 의무, 임무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특권 의식에 가득 차 있고 그들만의 특권, 특혜 의식으로 그를 당연시해왔고 또 그동안 그러한 구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이런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회의원의 우리 헌법상 특권과 상권 분립 제도는 상권 분립은 결코 입법부나 국회 또는 국회의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또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개인에 대한 사후 통제는 가능하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사전적, 사후적 통제 다 가능한데 국회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인환 교수님, 변호사님께 예. 어떤 부분이 우리 국회의원들에 있는 특권이 가장 큰 부패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통제, 삼권 분립은 서로 통제, 네.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라는 이제 표현을 네. 쓰지 않습니까? 예. 견제란 것은 상호해야지. 일방적인 네. 견제는 분립, 똑같은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입법부가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강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네. 지금 정권이 이제 새로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만은 소위 입법부가 좋은 의미에서는 협조를 안 해주면은 네. 행정부는 그렇죠. 사실은 꼼짝도 못하는 거. 맞습니다. 이건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또 다른 정권이 마찬가지로 있을 때도 입법부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은 네. 사실은 예산도 통과 안 되지요. 예.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입법부의 특권의식을 이야기할 때는 입법부에 대한 통제 방안의 필요성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행정부는 통제를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뭐 국정감사, 조사니 예. 그 다음에 예산을 심사하고 깎고 심지어 인사에 대해서도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네. 간섭은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근데 국회의원은 흔히들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선출된 권력이다. 그렇죠. 네.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라서 특혜를 받는다. 선출된 권력이라서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 정말 권력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선출된 권력을 내세울 수 있을까? 네. 저는 선출된 권력도 국민을 위한 권력이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는 다시금 사전 통제, 사후 통제로 나누어서 네. 입법부, 나아가서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언론과 예. 국민의 상시적인 감시, 그렇습니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감시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헌법에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국민 소환 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잘못할 때 주민 소환 제도를 우리는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 아직 없어요. 아하, 그렇군요. 국민 소환 제도가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 상시 감시 제도로서 필요해 보이고 또 의원 평가. 네. 의원 평가 제도를 너무 지금 그 수량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 동안에 법률안을 몇 개 발의했느냐 갖고 하니까 정말 우스운 표현으로 국회의원들이 법률 발의만 하면은 성적이 평가가 올라간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이 몇 건쯤 되는가 아십니까? 몇만 건 됩니다. 그러니까 발의한 국회의원도 지도 모르는 자기도 도장은 찍어줬는데 무슨 법인지 모르고 또 국회의원들끼리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법이 막 몇만 건이 쌓입니다. 물론 그 중에 다 통과는 안 되지만은 자꾸 정량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의원 평가에서 그런 또 웃기는 또는 웃지 못할 사태가 생기는데 이제는 좀 정성적인 평가, 아까 말한 국익에 맞는 법을 만드느냐 또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성숙되게 그런 의원 평가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전 사후적으로 낙천 운동은 좀 사전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낙선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낙천 운동까지도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통해서 낙선 운동도 지금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때는 선거법상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으로라든가 기자회견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국회의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낙선 운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허용이 됩니다. 유권자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국민 소환제도, 의원 평가, 낙선 운동 이런 사전 사후 뭐 통제 방안, 사후적 통제 방안 이런 부분을 이제 유권자들이 점점 깨우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입법부가 의원들이 선출되도록 그렇게 우리도 다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기능상 특권을 몇 가지 들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상 입법부라는 그 위치 때문에 입법부는 다시 말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하고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모든 법은 정치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게 되고, 그래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특권이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체포 특권. 예를 들어서 현행범이 아닐 때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정 구속하고 싶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제 그게 말해서 요즘 불체포 특권인데 그게 악용되고 남용되는 사례가 방탄국회라고 언론에서 많이 요즘 떠들고 있죠.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은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심지어 살인범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된다는 그런 사례가 우리 현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체포 특권이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면책 특권인데, 국회에서 직무상 국회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발언하고 표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유를 넓혀주기 위해서 특권을 줬는데, 현실의 국회의원들은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책임지지 않는 아니면 말고식 무차별적인 폭로, 한탕주의적인 폭로, 그 다음에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선동, 이렇게 해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저는 나아가서 우리 언론의 환경도 악화시킨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그래도 일반 국민의 발언보다 가치를 더 높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들은 국회의원 발언을 일단은 믿고 보도를 하지요. 근데 나중에 가짜 뉴스라고 밝혀지면은 언론 입장에서도 국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면책 특권을 이용을 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론에도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전후로 해서는 이제 면책 특권도 불체포 특권과 함께 그 저질 발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도 저 후보자가 과연 저질 발언 또 책임질 수 없는 발언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지 않나 그걸 잘 살펴보시고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이 워낙 그 논리 정연하고 그 설명이 쉽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시청자들이 아주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권과 특혜의 실태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서두에서 KTX를 공짜로 탄다, 무슨 뭐 항공기를 프레스티지석을 탄다, 무료로 탄다, 뭐 이런 것들 참 어떻게 보면 서민들로서는 정말 열불나는 그런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바로잡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특권과 특혜의 개혁 방향 이거는 일단 생략하고요. 우리 국회 특권의 개혁의 사례라고 그럴까, 외국의 사례를 한두 나라 들어서 이 부분을 마지막 오늘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삼성 이건희 회장 살아 계실 때 중국에서 한국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유명한 우리나라 기업은 265, 정부 관료 365, 정치는 4류라고 하는 게
그게 30년 전입니다. 이건희 예. 거의 30년이 다 됐는데 30년 지난 지금을 되돌이켜 보면은 기업은 이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세계적인 인류 수준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30년. 그다음에 행정도 또는 관료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하는 전자정부라든가 주민의 편의점 같은 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뭐 3류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1류까지는 아니라도 한 2류 정도는 뭐 후하게 줄 수 있는데 정치는 30년 전에 4류라고 했는데 30년 지나서 4류에서 조금 나아지면 3류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거꾸로 30년이 지나도 오히려 4류 밑에 더 막장이 있다면은 저는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살아서 평가를 하면은 정치는 한 단계 떨어져서 5류, 6류다 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을까. 정치 오류 말이 되네요. 정치 오류다.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외국은 어떤가를 볼 때 대표적으로 스웨덴 예를 많이 듭니다. 스웨덴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보좌관이 한 명도 없대죠. 세계적으로 국민 행복 지수가 1위로 꼽히는 나라고 반부패 지수, 국가 청렴도 지수가 아주 상위권에 항상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게 스웨덴입니다. 물론 국민 1인당 국민 소득도 5만 달러 이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스웨덴도 2차 대전 후에는 우리나라나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난, 실업, 빈부격차, 좌우 갈등, 노사 분쟁, 스웨덴도 똑같은 그 험난한 고비를 넘겼는데 왜 스웨덴이 우리 정치개혁 또는 국회의원 특권으로 성공 사례가 됐느냐를 봤을 때 그 당시 20년 이상 2차 대전 이후의 어려운 시기에 그 스웨덴 총리를 했던 분이 타게 엘란데르라는 스웨덴 총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이상 총리로 재직하면서 스웨덴은 왕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총내각 책임제로 총리가 이제 행정부 수반이었죠. 그럼 최고 통치자인데 대통령제가 아니라서 그 총리가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항상 외투나 신발은 똑같은 걸 신고 다녔다. 왜 신발이 똑같은가 했더니만 밑창을 계속 갈아 신었대요. 지금 상상이 됩니까? 겉으로 보기엔 새 건데 밑창을 계속 갈아 신었다는데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모님도 총리 부인도 똑같이 집권할 동안에 개원식에 부부가 동반해서 참석을 할 때는 부인도 똑같은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새로 똑같은 옷을 맞춘 게 아니라 한 벌을 가지고 계속 입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은 그 총리 부부가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하고 퇴임을 하면서도 집이 없어서 국민들이 성금을 거두어서 총리 집을 사줬답니다. 그게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그 센세이셔널 효과가 있고 나서부터 정치인들이 한 최고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니까 국회의원들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지금 또 국회의원들은 그 모델 사례로 해서 국회의원들은 전철과 버스로 출퇴근하고 맞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도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의원회관 안에 침대도 갖다 놓고 화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베이터도 따로 썼어요. 회의실 말고 개인 사무실에도 그런 걸 보면은 스웨덴이 그렇게 잘 사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솔선해서 지도자가 그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비서진들도 스웨덴은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9명씩이나 9명, 10명씩이나 되니까 우리도 아까 말한 식으로 쓸데없는 법을 만드는데 전부 동원되고 또는 지금과 같은 선거철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선거운동에 보좌관들이 투입됩니다. 네. 그럼 선거운동에 투입되는 보좌관도 사실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인데 법적으로는 공무원입니다. 네. 근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조사를 해보면은 국회의원이 데리고 있는 공무원이 정치운동하는 걸 알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옆에서 박인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낯도 뜨거워지고 점점 부끄러워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3, 4평 되는 사무실에서 주말에 무급으로 명예직으로 의원직을 봉사하는데 우리도 이제 정치 선진화, 국회 선진화를 이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5, 6, 4류의 정치 풍토를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오늘 하나 되는 세상 워널드 TV의 시사 특별대담 그 첫 번째 순서로 박인환 교수님, 변호사님을 모셔서 여러분에게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마음에 들고 유익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